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우한 코로나는 이제 참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거의 이제 3, 4%대로 이제 일일 증가율이 늦춰졌고요. 그런 와중에 이 김무성 이런 쪽은 또 아주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이게 미래통합당이 정말로 이게 골로 가려고 이렇게 작심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백모 세뇌 탈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한 코로나 보면은요, 제가 며칠 전에 10% 그때는 이제 10%대였었어요. 10% 초반대였는데 그때 잘해봅시다. 바로 엊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3, 4일 전에 잘해봅시다. 한국인들이 한번 으쌰으쌰 하면 또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1%까지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일일 증가율이 3, 4%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의 눈물겨운 분투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 586 정부는 개판을 치고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증가율 계산 방식은 누적 총 확진자 대비 일일 순증인데, 이건 이제 세계 사이트여가지고 자기들 시간대가 달라서 제가 오후 5시쯤 봤을 때에 일일 순증이 6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 방식의 일일, 아침부터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면은 한 200~300명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한 3% 정도 됩니다. 3에서 4% 사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중국은 지금 8만 명 대비 한 40여 명, 100여 명 이러니까 0.05%, 0.08%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이 참 기적의 나라가 됐죠. 세계적인 전문가들 얘기해 보면 이 확진의 기준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중국 통계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한국을 바짝 추격했네요. 여기는 한 20%대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란도 10% 중반대로 계속 늘고 있어서 이란도 지금 증가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국의 기적을 만들죠. 증가율을 0.5% 정도까지 한번 낮춰보죠. 그러니까 하루에 0.5%가 되려면 1%가 한 70명 되니까 하루에 한 30명, 20명, 40명 요 수준까지 한번 낮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젊은 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항상 당뇨가 있거나 고령이거나 그 다음에 심장병,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치명적인, 또 고령층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젊은 분들은 감기 한 번쯤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남한테 옮겨받지도 않고 남한테 옮겨주지도 않는 그런 아주 개념 있는 매너를 한번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몸이 괜찮고 아직 60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환갑이었기 때문에 저는 멀쩡해요, 비교적. 근데 이제 정말로 70대 넘어가 되고 또 당뇨가 있다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공포스럽죠. 그분들 배려해서 젊은 분들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0.5%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거의 가련한 조선중앙 김무성 등인데, 이제 김무성이가 갑자기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거라서 이제 148명 국회의원들 사인을 받아서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개헌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근데 개헌안은 개헌을 위한 개헌안입니다. 이제 조선중앙 김무성 등이 움직이고 있는 개헌안 이제 발의의 그걸 보면 100만 명이 국민이 발의하면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지금은 이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가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또 대통령이 한다 그래도 국회가 의결해서 그 다음에 국민투표가 들어가죠. 그 과정을, 국회를 통하는 과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국회가 직접 움직이든지 아니면 국회를 통하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걸 없애버리고 바이패스해서 국민이 100만 몇 명 모이면은 바로 그냥 그 개헌 국민투표 들어가는. 그러면 100만 명이 한 번씩 발의할 때마다 뭐 노조가 나서고 뭐 좌빨스러운 단체들이 나서서 한 번씩 발의할 때마다 5천만 명이 야 나라가 사회주의화 되는 거 아니냐, 공산화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헌법을 둘러싼 정치 내전을 하게 돼요. 이거를 김무성이 주도해서 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김무성이 이제 주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 총선 때 이거 같이 하자. 이게 개헌을 위한 개헌이죠. 이번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개헌, 즉 국회를 바이패스해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헌하는 것. 그걸 이번 총선에 같이 하자. 근데 이게 총선을 연기하지 않는 한 정치 일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회 안에서 일단 그 법사위 토론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 안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대한 공지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 이거 날 지낸 거예요. 김무성이 오바를 한 거예요, 이게. 오바를 하니까 이제 조선중앙이 아예 보도를 안 했죠. 그러다가 오늘장과 조선이 아주 짧은 단신으로 보도했어요. 왜냐면 조선중앙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오바인데 하고서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김무성은 어떤 사람이냐? 조선중앙의 그 파트너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미스 사인이 된 거예요. 배구할 때 토스를 했는데 엉뚱한 데 토스해서 스파이크를 넣을 수 없는 자리에다 토스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비교적 저거가 있는 경륜이 있는 이제 심재철 같은 사람은 이제 이쪽에서 문의를 하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물리적으로 일단 불가능하다. 시간 테이블상. 딱 잘라서 말을 했고, 이것을 법사위원장이 또 여상규가 여기다 손가락을 얹었었는데, 그거 뭐 그냥 얘기 그냥 얼추 나온 거지 뭐 이렇게까지 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또 발뺌을 했고, 김무성 본인도 그거 어쩌고 저쩌고 또 발뺌을 절반쯤 발을 뺐다 그래요. 완전 해프닝이에요. 이것들이 개헌을 위한 개헌, 그러니까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런 황당한 짓을, 이게 왜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보면 왜 이거 거의 개발하기거든요. 이제 국회 임기 다 끝나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냥 개헌도 아니고 개헌을 위한 개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을 이러이러한 절차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절차, 헌법을 목을 채우는 개헌이라고요, 이게. 그거를 이제 국회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번 4.15 총선에서 그걸 일을 저지르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원포인트 개헌이라 읽고 개헌, 그러니까 개는 견이요, 개견자, 멍멍이헌, 멍멍이 바락이라 읽는다. 개헌 개바락이라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원래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종섭 의원, 대구에 이번에 안 나오시죠. 일찌감치 이제 사퇴하시겠다고 불출마 선언하신 분인데, 정종섭 의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줄곧 했었어요. 그때 이분이 했던 원포인트 개헌은 어디냐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다른 헌법 조항은 고스란히 다 놔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김무성이가 이걸 말만 따다가, 김무성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말만 따다가 원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얘기인데 아주 스마트한 얘기죠. 그거를 헌법 개헌에 관한 조항에 대한 개헌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국가를 100만 명이 서명만 하면 정치 내전 들어가는 거예요. 노조니 뭐니 해서 좌빨스러운데 100만 명 조직세 동원해서 한 번씩 대한민국의 국채를 사회주의로 바꾼다라고 헌법 개정안 만든단 말이에요. 토지는 공개념에 의해서 일체의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개헌안 만들면
완전히 그 정치 내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김무성이 이거 평양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자가 조선중앙의 사실상의 정치 파트너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선중앙은 넋을 어디다 빼놓고 살길래 이런 자를 정치 파트너 삼아서 정치 공작질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하도 실력이 없는 파트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미스사인이죠. 김무성이 오바지를 하는. 그래서 이게 해프닝이 돼버린. 이 해프닝 때문에 저는 주말 내내 시달렸어요. 여기서 막 격분해서 전화 오고 이거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냐. 이 자들이 사회로 총선을 통해 가지고 아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자들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논평 안 내죠. 그 이따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단말마적 발악인데 이게 왜 하게 되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저는 첫째 그들이 누구냐. 저는 조선중앙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 그리고 황교안, 김영호 이렇게 이어지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봐요. 그들의 구조는 조선중앙이 오나입니다. 오나의 특징은 뭐죠? 오늘도 오나, 어제도 오나, 내일도 오나, 모레도 오나죠. 조선중앙은 법인이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오나예요. 이 집단에. 이게 짝퉁 보수 음모 집단인데 그러면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은 뭐냐? 이게 작전사령부입니다. 그럼 황교안, 김영호는 뭐냐? 얼굴마담이죠. 우리가 마치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3축으로 움직이거든요. 앞에 앞전이 있어요. 앞전은 뭐냐면 돈 투자할 만한 건수 찾아오는 사람들. 주식시장 뒤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회사, 특히 코스닥 회사 뒤에서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저기 명동 같은 데 가보면 있습니다. 모 빌딩 10몇 층 이런 데 가면 한 층이 실평수가 한 기백 평 되는데 사람은 한 10명 앉아 있고 그냥 그냥 사람 거의 키 높이만한 선인장이 쫙 있어가지고 그 선인장 그 열에 의해서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그냥 쭈뼛 곤두섭니다. 저 누구 따라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야 여기 돈 빌렸다가 안 갚으면 철사줄로 묶여서 미사리에 묻히는구나. 이 생각이 푹 드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머리털이 곤두서요. 그 이미지 연출이 그렇다고요. 앞전은 돈을 이제 투자를 받거나 빌릴 사람 그 아이템을 찾아오는 게 앞전이고요. 뒷전은 뭐냐? 물주가 있지만 물주 주변에 이제 그 파트너 물주들이 있잖아요. PEF랑 똑같죠. Private Equity Fund, 조국의 그 PEF, 조국의 조국의 PEF가 그렇죠. 조국이 투자한 PEF. 그래서 투자자를 물색해오는 게 뒷전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냐? 구조 잡는 거. 여기서 돈 이렇게 물색하고 전주들한테는 채권이나 혹은 투자의 안전성을 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보장해주고 수익률은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앞에 투자에서는 투자 수익은 얼마를 올리고 채권 안전성이나 이런 건 투자 안전성은 이렇게 확보하고 이 전체 그림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뒷전 구조 이 산발이로 움직이거든요. 똑같아요. 조선중앙이 딱 빅미디어로서 무게축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앞전에 나가서 김무성 교수님 박형준이 이제 그 공작을 하고 작전사령부를 하고 그다음 황교안 김영호가 얼굴마담을 하고 이런 구조예요. 오너 작전사령부 얼굴마담. 이들의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되냐? 짝퉁보수 음모 집단이죠. 이게 이 미래통합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그 음모적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양순하고 무기력하고 평생 뭐 배팅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정치 원칙, 정치 가치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배팅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인맥 관리하고 커넥션 관리하는 데 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의 기본 성향입니다. 근데 따라서 이런 사람들 자신은 음모 집단에서 질질질 끌려는가도 스스로 음모를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파워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짝퉁 보수 음모 집단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라고 봐요. 조선의 키맨, 중앙의 키맨, 그 다음에
그 정치권에서 달고 다른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국민적 인지도를 가지고 강화담 역할을 해주는 황교안, 김영호 이런 사람들. 요 한 줌도 안 되죠. 꼽아봐도 10손가락 뭐 진짜 발가락까지는 안 꼽아도 된다고요. 그 음모 집단이죠. 이게 짝퉁 보수 음모 집단인데 이들의 동기는 뭐냐? 이들은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586 집단을 작살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홍빛으로 보는데 중장기적인 근본적 구조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하게 봅니다. 그래서 암담한 미래에 대비해서 침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자. 이 사람들이 왜 미래를 암울하게 보냐? 우선 첫째는 이 사람들이 미국, 중국 양다리 박쥐 게임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 미국은 지는 해. 중국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아가?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야지. 중국에 빨대 받고 또 우리 저기 왕서방께서 도와주시면 또 도움도 음으로 양으로 좀 받고. 이렇게 미국, 중국 양다리 박쥐 게임을 해왔는데 지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이후에 YS 정부 때부터니까 한 30년 해온 건데 이 박쥐 게임이 끝났다라는 데 대한 초조감이 있어요. 이게 왜 끝났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문명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고 트럼프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고 미국 민주당, 미국 피스좌파 몰락이 확실시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한 코로나가 더 이걸 가속화시켜서 중국 침몰이 확실시돼 가고 있고 끝났다 이거예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분단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구분단 상태에서 북한과 적당하게 긴장을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수요. 우리 반공이지. 그러니까 우리 말고 찍을 사람 있어. 우리 찍어야지. 안 그래 아저씨? 집토끼 게임이죠. 영구분단 집토끼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미국, 중국 양다리 박쥐 게임, 영구분단 집토끼 게임. 이게 이제 자기들의 몸에 익히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게임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 지평이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의 빵은 있지만 미래의 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암담하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미래의 빵은 사실은 분단 붕괴 이후 펼쳐질 새로운 정치 지평인데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거든. 그리고 분단 붕괴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해질 거예요. 맹렬해지고. 이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른바 민주화된 이후에 그러니까 87년 이후 또 이른바 군부 인맥이 이제 정권을 놓은 이후에 YS 이후 30년 동안 이 사람들 지역구에서 당원을 제대로 확충하고 훈련시키는 걸 했나? 한 적이 없어요. 지역구 당원 딱 가면 어느 후보의 빠조직 같은 성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구 당원 조직이 정치적 식견과 교양에 의해서 중무장되어 가면서 지역 주민 사이를 물속의 고기처럼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파고들어 다니면서 지역민들을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런 능력을 배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냐고. 없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제일 악몽은 뭐냐면요. 지역 주민이 똑똑해지고 지역 주민이 적극화되는 거가 악몽이에요. 악몽.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익혀왔던 스킬셋, 자기가 이때까지 익혀왔던 행태, 자기가 이때까지 익혀왔던 정치 게임의 방식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다고요. 즉 분단 붕괴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맹렬해지고 똑똑해질 거다. 급속하게 될 거다. 이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숟가락 놔야 되네. 이 악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 방향으로 지금 한국은 한반도는 급속하게 가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급속하게 가고 있잖아요. 장담합니다. 진짜 장담할게요. 저거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온 다음에 미국이 접수합니다. 북한. 분단구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조선이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그 배운 도둑질, 배운 재주 가지고는 더 이상 정치인을 해먹을 수가 없게 돼요. 숟가락을 놓는다고요. 그럼 얼마나 초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일이 펼쳐지더라도 우리 빅미디어, 우리 범털 의원들에 의한 과도지배가 계속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오케이, 미래통합당 우리 인맥으로 전부 다 이번에 개판 공천해. 첫째. 둘째, 헌법 조물락거릴 수 있도록 100만 명 발의하면 바로 개헌투표 국민투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조하면 불쌍합니다. 불쌍하다, 조선중앙. 더 불쌍하다, 김무성. 정말 불쌍해요. 머리를 써도 이렇게 죽을 꾀를 쓰냐고. 이게 비슷하죠. 문86은요. 문재인 586은 분단구조 무너지면서 자기들이 살아갈 길 생각해야 되니까 권력을 영구화 시켜야겠거든. 그러니까 연비제에서 목 졸랐잖아요,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금 뭐 매일 말이 바뀌잖아요. 군소 이중대들하고 비례대표 정당을 공동 지분으로 만들 거냐, 공동으로 지분 나눠갖기로 만들 거냐, 아니면 독자로 갈 거냐인데 독자로 간다고 결정했다가 공동 간다고 했다가 이제 또 독자래요. 또 오늘 아침까지 보면 독자로 또 돌았더라고. 한 며칠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공수처요? 저거 하세월입니다. 손자 환갑 기다리다 죽어요. 굶어 죽어요. 저 공수처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름 훌쩍 넘어서나 돌아가는데 가을이나. 가을 전에 승분하죠. 정치위기. 거기다가 저것 때문에 반발이 얼마나 심해요. 특히 앞으로요. 저 공수처에 의해서 이제 그 권한이 침해당한 검사, 또 공수처에 의해서 부당하게 압박받은 그 피의자들, 이 사람들 계속 건건이 헌법 소원할 거거든요. 헌재요. 헌법재판관이요. 100명, 200명 뽑아도 부족하게 될 겁니다. 저거 못 건드릴 빵을 건드린 거예요. 저게 나치 같은 건데, 나치의 그 법률적인 체계랑 비슷한 건데, 나치는요, 히틀러가 아무나 되는 줄 압니까? 히틀러가요, 뭘 했냐? 참호 연락병을 했어요. 그때는요, 야전 무선이 없어요. 우리가 딸딸이 전화라는 거 있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전화선이 끊긴다고 중간중간에 양쪽에 참호 대치를 하니까 어느 정도 가깝게 참호 대치를 하냐면 기어가서 상대방 그 참호 그 통로에다가 밤중에 그 저기 어디야 그 저기 그 파이프, 그때는 무슨 뭐 꾸불꾸불한 파이프도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로 쇠파이프라고, 쇠파이프 갖고 들어가서 연결해서 그 딱 저기 연결시켜 놓고. 왜냐면 그땐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꾸불꾸불한 파이프 못 나오죠. 쭈그렁 파이프 같은 거 못 나와요. 쇠파이프 딱 대놓고 그리고 염소가스 막 돌리죠. 그럼 염소가스가 대기보다 무거우니까 깔아앉아요. 그러면 참호 고랑을 타고 쫙 빠져가지고 이제 눈 막 그냥 다 타고 폐 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치열하게 참호랑 참호가 엮인 참호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히틀러가 그때 뭘 했냐면 참호를 뛰어다니는 참호 연락병이에요. 이게요, 10명 있으면 6명이 사살됩니다. 왜냐? 딱 총 겨루고 있다가 누가 참호 위로 머리 탁 들고 튀어나와서 다다다다 달리면 땅땅땅 쏴서 퍽 죽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가 개를 왜 좋아했는데요? 그 참호 연락병 하면서 개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개도 생명을 내놓고 뛰는 거예요. 주인이 뛰니까. 총알은 막 여기로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히틀러 보고, 야, 당신 말이야, 나가서 이제 진급해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보직 안 바꾼다고 진급을 거부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자, 그러고서 돌아왔는데,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충성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완전히 빨갱이 혁명으로 가고 있어. 이 개땡땡들 다 때려 죽여. 이 서민층, 그다음 퇴역 군인들의 이 좌절과 분노라는 게 하늘을 찔렀어요. 그거를 나치 운동으로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폭력성과 그 에너지가 있었다고요.
나 생명 내놔도 좋아. 저쪽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본적으로 걔들 선술집에서 맥주 마시잖아요. 맥주 마시다가 싸움 한번 붙으면 맥주 조끼로 서로 머리를 찍어갖고 죽고 실려가고 그래요.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 극심한 정치 내전 상태에서 이 퇴역 군인들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퇴역 참전 군인들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조직화되고 폭력적인 대중조직을 만들어서 휩쓸어 버린 거라고요, 저게. 그런 파워가 있지 않는 한 공수처 같은 법은 계속 저항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히틀러 같은 조직이 있으면 저는 골로 가도 100번은 골로 갔죠. 저 같은 놈이 유튜브에서 계속 떠드는데 나 잡아갈래? 오케이, 법정투쟁 해봐 하고 떠들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공수처법이라는 그 법 보면 게슈타포법인데 나치법이거든요. 법 성격이. 그런데 실제 사회적 관행과 사람들의 패턴과 사람들의 소통 방식과 사람들의 근성이 그런 나치적 상황, 1920년대 독일의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과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걸 떡 만들어 놓고 이걸로 우리의 권력을 영구히 가져가겠다. 이게 문재인 586이 한 뻘짓이에요. 그런데 짝퉁 보수 음모 집단도 똑같이 이런 방주, 노아의 방주를 만들겠다고 요번에 시도하는데 그 시도를 또 김무성이가 오바를 쳐서 세 걸음, 네 걸음 앞에 가서 엉터리로 오바를 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판공천과 헌법농단입니다. 개판공천은 황교안, 김영호가 얼굴마담으로 하고 있고 헌법농단은 김무성이 오바 쳐가지고 하고 있고 공천도 똑같아요. 황교안, 김영호요. 태극기 자유애국 시민 완전히 왕따시키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해서 하고 있잖아요. 개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넘어갈 것 같냐고. 못 넘어갑니다. 저거 반발 이렇게 해요. 분명히 반발 나옵니다. 길고 긴 30여일입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이왕 황교안, 김영호 욕하니까 저는 이제 처음으로 황교안 씨에 대해서 가증스런이라는 형용사를 써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중앙과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을 모시는 배우들이에요. 프로듀서 조선중앙, 총감독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 공동총감독, 주연 황교안, 김영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이 사람들 공천에서 무슨 짓 하고 있냐. 자유우파시면 완전히 개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막 그냥 MB계 자기 사람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또 악용을 하고 있죠. 박 대통령 메시지 가만 기억을 해보세요. 이겁니다. 미래통합당이 무능한 행동을 해왔지만 문팔육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시민이 양보해서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거예요. 짧은 메시지인데 양의 3분의 2쯤이 거대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그 아마 선거법이 있어서 당 이름을 직접 거론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한다고 댕댕거리고 있죠. 근데 이게 무능하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박 대통령이 전체 몸통 전체가 그 무능한 얘기에 국가가 위기인데 너희 참 무능하게 해왔다. 이 얘기가 전체 3분의 2야. 근데 결론에 가서는 그래도 어쩌겠냐. 문팔육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우리 태극기 시민이 좀 양보해서 결국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총선 치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읍소한 내용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열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박 대통령이라도 그러겠어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든지. 두 번째는 그 행간을 보면 결국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뭐 250여 개 이렇게 공천도 하고 비례도 하고 해서 아무튼 공천이 300이 공천이니까 거기에 상당 부분을 자유우파 시민한테 좀 반영을 해라. 그러면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잘 힘이 안 모아지는 것 같아도 힘을 모아서 좀 해봐라 이 소리인데
반영 하나도 안 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대집 그 대한의협 회장이 뭐 정치에 맞는 분이라고는 잘 확신을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쯤에는 공천 하마평이 돌아야 돼. 특히 뭐 대한의협을 잘 운영했네 못 운영했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공로는 명확한 거거든요. 중국 닫아 걸어야 된다. 그 구정 때 그 얘기가 나오잖아. 벌써 대한의협에서 최 회장 중심으로. 지금 골든타임 놓치면 이거 번진다. 우한 코로나. 근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일단 뭐 탄핵 무효, 그다음에 탄핵이 잘못된 거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열심히 얘기해왔던 사람들을 발탁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쓸만한 사람들.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 자유 우파 시민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척. 그리고 공천을 개판을 치고 있다고요. 박 대통령 메시지를 이용해서. 야, 우리 중심으로 가라 그랬잖아. 우리 중심으로 가니까 너희는 쭈그러져 있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전 오케이. 권력이라는 게 독점하고 싶겠지. 그리고 그 성질 그 사나운 그 태극기 성향 사람들을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빠지 달아줬다가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체질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권력 독점하겠다. 뭐 공천 좀 개판 날면 어때요? 뭐 국회의원이라는 게 거의 다 개찐 도찐이지.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양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무성의 원포인트 개헌 헌법농단 여기에 대해서 왜 황교안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김용호는 그런 김무성이나 유승민 라인 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한 말도 안 하냐고. 사실상 협조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헌을 위한 개헌이거든요. 이게 이 조항을 고쳐놓으면 앞으로 개헌이 100만 몇 명 발의하면은 그냥 정치 내전되는 거예요. 다 매일매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국회 대의제 시스템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보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에드먼드 버크가 브리스톨에서 200여 년 전에 출마했을 때 영국 브리스톨에서 버크가 한 연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역구 이익을 대리해주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표자입니다. representative. 에이전트와 representative를 딱 구별하고 저는 representative입니다. 참고로 영어로 국회의원의 이름이 representative죠. 그래서 상하원이 있는 나라는 하원을 representative, 상원을 senator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단원제인 나라는 representative, 대표자라고 부르죠. 지역의 이익은 기초단체장에 챙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다 출마한 이 대한정당 쪽 분이 오셔서 대한정당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대한정당이라는 당이 있죠. 당 이름이. 어쨌거나 대안이 되는 정당분이 오셔서 얘기하길래 아니 지금 뭐 지역구 무슨 지역 그 개발 뭐 발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광역지사 그다음에 광역시도지사 그리고 그 시군 기초단체장이 하는 거를 초당적 입장에서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적극 지지하겠다. 라는 한마디로 그냥 퉁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의 명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구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을 대표해서 국사를 하는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개헌이라는 건 국회를 통과해서 해야 돼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든 혹은 국회가 스스로 발의한 개헌이든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 대의제 시스템을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만성적 상시적 정치 내전 상태를 자초하는 거죠. 왜 이런 죽을 꾀를 내냐. 대한민국 작살나도 내 지위만 보장되면 돼. 근데 내 지위가 보장되려면 헌법을 가지고 흔들 수 있어야 되겠고 공천을 개판 쳐서 우리 인맥 사람들이 몽창 다 독식해야 돼. 이거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집행해주고 있는 거는 공천에 관해서는 황교안, 김영호고 이 자들은 김무성의 이 헌법농단 해프닝에 대해서 딱 아닥하고 아무 말도 안 하죠. 황교안이 당대표라면요. 우리 당의 김무성 의원께서 요번에 좀 이상한 그걸 해서 또 무려 148명이나 국회의원들이 같이 뭐 발의를 하고 서명을 하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한국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4.15 총선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 논평이 나와야지. 황교안 씨 뭐 하고 계셔? 정신 가출 중? 강화담 역할하느라고 아주 재미져서 근본적인 건 하나도 안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세 가지 정도 해야 됩니다. 하나는